저희가 계속 파트 3의 챕터 6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과세표준 매출액의 계산이다. 책으로는 163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3페이지를 보시는데 여기서 과세표준이다라고 하는 매출액의 계산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신고서에다가 금액을 적어야 되잖아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그 금액을 적을 때 어떤 걸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163페이지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실무상 일어나는 것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죠. 세금 계산서에 공급가액이라고 하는 칸에다가 과연 금액을 어떤 금액을 적어야 될지 이게 헷갈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163페이지를 보시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163페이지에 들어가는 이 공급가액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그 165페이지 아래쪽에 기본 원칙을 한번 줄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아래쪽에 기본 원칙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합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의 합한 금액이 이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요. 이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용어입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에서 공급가액이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VAT 세액이죠. 이걸 더해서 우리가 공급 대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표는 공급가액입니다. 일반 과세자는 방금 살펴본 대로 법조문에서 VAT를 제외한 금액, 그거를 일반 과세자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데요. 저희가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는 공급 대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간이 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 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때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 경우 제일 밑에 줄이죠. 한번 기본 원칙을 줄 서보시면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서 이 포함된 것이 모두 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장을 넘어가시면 기본 원칙이 나와 있는데요. 166페이지 1번에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원칙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는 그 대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떤 금액을 적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적는 그 금액은 내가 받은 돈, 그 돈을 적는 게 이게 과세표준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동그라미 번에 물물교환 등 금전 외 대가를 받는 경우, 이게 아까 이제 교환거래죠. 교환거래의 경우는 쌍방공급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3번에 간주공급입니다. 간주공급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가대로 우리가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지만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에다가요. 자, 그 다음에 167페이지, 요것도 이제 몇 년 전에 한번 법이 바뀐 건데 마일리지입니다. 마일리지. 요 167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마일리지 등으로 재화 용역의 구입대금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결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요, 요때는요, 그 화살표시 나와 있는 요 부분을 한번 줄 한번 좀 쳐보시면 좋겠는데, 동그라미 5번의 세 번째 줄이죠. 화살표시.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이라고 해서 이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에 따른 결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어떤 인터넷 쇼핑몰을 이제 유지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줬어요. 적립금. 어떤 인터넷 사이트든 거의 다 대부분 다 적립금 제도가 있죠. 그랬을 때 이 적립금을 일부 사용해서 결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대금을 받지 않았겠죠. 그래서 과세표준에서 제외가 되는, 이게 몇 년 전까지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었다가 시행령이 이제 개정이 돼서 현재는 이제 제외하는 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한 장을 넘어가 보시면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사항들은 좀 참고해서 좀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171페이지 보시면 외화의 환산 부분이 있는데 이 외화 환산 부분은 제가 영세율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체크를 조금 이따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172페이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작성할 때 우리가 그 금액에서 공급가액에서 빼고서 이제 제외시키고 또는 부가세 신고서 작성할 때 제외시켜야 된다는 점을 살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는데, 자 172페이지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애누리 및 환입된 재화의 가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래 조건이나 수량에 따라서 할인해 준 금액을 말하는데 그 금액만큼은 아예 부가세 과세표준에서도 빠지는 거죠. 받지 않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옆에 보면 환입이죠. 환입은 반품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죠. 오른쪽 페이지 니은번에 보시면 환입의 개념을 반품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반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납품을 했다가 반품이 일어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세금 계산서를 이제 수정을 해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끊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동그라미 2번도 한번 참고하시고 3번에 보시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목적으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요거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은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 받았을 때 돈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걸 매출액이라고 생각해서 세금계산 발급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법에서 이 부분은 세금계산 발급 거래가 아니다. 즉 국고보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때 단서가 있기는 합니다. 그 단서가 무엇이냐면 가로 안에 나오는 게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재화 용역 공급과 관련이 있는 국고보조금이면은 부가세 과표에 포함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부가세 과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에서 뭐 한 1억이나 2억 정도 이렇게 정책자금을 줄 테니까 이 정책자금, 이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연구개발을 수행한다라고 잠깐 좀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뭐 1억 정도 이렇게 받아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이 연구개발이 수행이 완료가 된 다음에 생긴 그 연구의 결과물 있죠. 이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을 국가로부터 1억을 받아서 연구를 해서 연구 결과물을 국가에다가 즉 용역을 거래한 게 된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재화 용역 공급과 관련이 있다고 봐서 이때는 세금계에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가로부터 1억 원의 우리가 대금을 받아서 그 받은 대금으로 연구 개발을 한 다음에 그 연구 개발의 결과를 우리가 그 개발자가 즉 그 업체가 다시 소유권을 갖는다. 즉 국가에다가 납품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순수한 목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준 거기 때문에 아까 그 가로 안에 나와 있는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돼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세금 계산서를 국가에다가 발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계약 대항에 의하여 확정된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이것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체이자도 우리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에 포함되면 안 되는 내용이고요. 동그라미 5번에 매출 할인. 매출 할인은 우리가 외상대금의 조기 지급 때문에 발생하는 할인입니다. 즉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할 당시는 이때는 우리가 대금을 뭐 60일 후에 받는다, 뭐 90일 후에 받는다 이런 것들의 조건은 30일 후에 받는다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현금 회수가 좀 빨리 되면은 그 일정 금액만큼 할인을 해주게 되는데 이 부분도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무적으로 매출 할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수정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조금 지나가 보시고요. 176페이지 보시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은 이제 공제하지 않으니까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그냥 포함시켜야 된다는 점인데 1번에 재화나 용역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대손금액 이런 것들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금을 먼저 판단을 해본다면은 만약에 우리 회사의 물건을 이제 많이 이제 3억원 그런 사람들한테 일정 비율만큼 현금으로 이제 판매 장려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고 다시 현금으로 이제 판매 장려금을 지급했으니까 받은 돈이 이제 줄어들어서 요거를 과세표준 즉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제외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제외하지 않고 포함해서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1번에 계속 보시면 대손금액이 있는데요. 이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대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납품을 했지만 돈을 받지 못하게 되죠.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도 못 받은 거니까 사실은 부가가치세를 빼줘야지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동그라미 1번 밑에 보시면은 밑에 연필 표시가 있죠. 동그라미 1번 본문 세 줄 내려오고 나서 연필 표시 보시면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세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잠시 뒤에 대손세액 공제를 좀 살펴볼 텐데 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우리가
매출을 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즉 대손이 발생했을 때 실무상 처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때 실무상 처리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즉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면 안 되고 대손 세액공제로 빼야 되기 때문에 신고서상의 세액공제 파트에서 빼도록 되어 있죠. 즉 324페이지 우리 신고서 서식을 다시 한번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말은 324페이지 보면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1번부터 6번까지 칸이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칸에서 대손을 빼는 게 아니라 세액공제, 즉 가로 8번 칸에서 세액공제로 빼게 돼 있고, 가로 8번의 대손세액 가감란에 들어가게 되면 대손세액공제 신청서라고 하는 별도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을 통해서 대손세액을 반영할 수 있다는 실무상 개념을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살펴봤고요. 저희가 조금 지나가셔서 179페이지 토지 건물의 공급가액의 과세표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우리가 A하고 B라는 사람이 서로 거래를 하는데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 보통 부동산을 매매하면은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같이 매매를 하게 되겠죠. 근데 토지는 우리가 면세가 적용이 되고 건물은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때 부동산의 매매 대금이 100억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때 토지 부분은 면세니까 부가세가 안 나와야 되고 건물 부분만 부가가치세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100억이라고 하는 총 매매 대금을 토지 대금과 건물 대금으로 나눠서 이렇게 계약서에다가 기재를 하고,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인 건물에만 VAT가 부과가 되니까 4억만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즉 부가세 포함가로는 104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 토지 건물의 가액을 나누는 거는요, 원칙은 책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179페이지 첫 번째 줄에 실지 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지 거래가액. 자, 그런데 그 밑에 다음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안분 계산하여 그 과세되는 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출한다라고 하면서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되냐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는 안분을 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때 안분하는 기준은 밑에 1번에 가로 1번에 보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서 안분을 하는데요. 자, 이 개념을 잠깐 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실질거래가액이 확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판례나 예규를 확인해 보면 계약서에 명시가 토지 60억, 건물 40억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으면은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동그라미 1번에 불분명한 경우는 계약서에 토지가 건물가가 개별적으로 써 있지 않고 그냥 합쳐서 토지 건물 100억 이렇게 써 있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런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는 얼마 발급해야 되느냐? 그때는 건물에 해당되는 금액을 밑에 가로 1번의 원칙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을 해갖고 여기에 계산을 해내야 된다. 이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자꾸 생기냐면 사람들이 부가가치세 세금은 적게 내고 싶어서 임의로 계약서에다가 예를 들면 건물은 1억, 토지 99억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금액과는 전혀 다르게 건물가액을 과도하게 이제 적게 계상해서 계약서를 써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 정도에 아마 세법이 좀 개정이 됐는데요. 2019년도에 개정된 거 동그라미 2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 사업자가 실질거래가액으로 계약서 등에 구분한 토지, 건물 등의 가액이 아래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는 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이때도 그냥 안분 계산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거죠. 즉 뭐냐면 실제로는 우리가 기준시가에 따르면 6대4 정도 되는데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좀 적게 내고 싶은 마음으로 A, B가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건물가액 1억, 그 토지가액 99억 해서 부가가치세를 1000만 원밖에 안 내면은 동그라미 2번 규정을 적용해서 기준시가랑 30% 이상 차이가 나니까 기준시가대로 과세표준을 계산해서 4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동그라미 2번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일 때 계약서에 명시가 없으면 기준시가에 안분한다. 근데 계약서에 명시가 있다 하더라도 동그라미 2번에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은 강제적으로 또 안분 계산해서 이제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추징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한 장 넘어가 보시면 180페이지에 안분 계산 기준은 감정가액을 쓸 수도 있습니다. 감정가액은 있다라고 한다면은 감정가액이 좀 더 우선이 되고요. 감정가액이 없다라고 하면은 가로 1번에 기준시가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과세표준 181페이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과세표준을 설명할 때는 간주임대료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매월 받는 월세 말고
182페이지에 계산식에 나와 있듯이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곱하기 365분의 임대 일수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계산한 것만큼 이 간주임대료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정기예금 이자율은 현행 2020년 이제 과세 대상은 1.8%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1.8% 즉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부가세를 과세하기로 하고요. 이때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여러분이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세금서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는요. 잠깐 또 324페이지가 보시면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는 거래는 324페이지에 가로 4번 칸, 즉 위에 과세 기타라고 해서 정규용 수준 매출분 외분이라서 가로 4번이죠. 여기에 간주임대료 부분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6월 1일부터 임대를 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했는데 이때 6월 1일부터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만 임대보증금 6월 1일 날 안 넣고 6월 5일 날 넣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는 6월 1일 날 계약서가 써 있어도 6월 5일 날 보증금이 들어왔으니까 간주임대를 6월 1일부터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6월 5일부터 계산할 것인지 요것들이 좀 생각이 이제 실무상 헷갈릴 수 있고요. 또는 6월 1일 날 우리가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하루 먼저 5월 30일 날 먼저 계약 보증금 임대 보증금을 전부 다 입금을 했을 때 이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182페이지 그 박스 아래쪽에 한번 줄을 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안에 보면은 전세보증금, 전세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산일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즉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입금한 날짜랑 관계없이 계약서상 원래 받기로 했었던 그날 6월 1일부터 이제 계산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임대보증금의 선수 또는 미수 등 실제 수령 여부에 불구하고 계약상 수령하기로 한 금액을 기준대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살펴보고요. 간주임대료를 우리가 계산하는 경우에는요, 186페이지 간주임대료 계산 안 하더라도 부동산 임대가 있으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같은 경우는 17번의 보증금 이자 부분 있죠. 이게 바로 간주임대료가 되는 것이고, 자 이때 그 18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제일 주라고 되어 있는 그 박스 안에 보시면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만약에 간주임대료 계산도 그렇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도 그렇고 이 서식이 지출이 잘못되게 되면요 기재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까지 봤고요. 저희가 대손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아까 살펴봤듯이 대손세액공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수정세금 계산서를 끊어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는 않고요. 무조건 대손세액공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200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라는 걸 작성하게 되어 있고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2번의 대손사유를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 동그라미 12번의 대손사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법인세법에 되어 있는 대손사유를 그대로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91페이지부터 쭉 뒤에 있는 내용까지 대손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 대손사유를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대손사유는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 대손사유 중에서 올해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을 모두 적용하실 때 중대하게 바뀐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냐면 194페이지 밑에 시읒번입니다. 시읒. 리을, 미음, 비읍, 시읒번. 제 밑에 줄인데요. 줄 한번 쳐보시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에 대해서는요. 특수관계자 매출이 아닌 경우는 2020년 확정시 대손분부터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뭐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이런 것들을 법률적인 걸 따져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중소기업의 경우는 2년 이상만 경과가 되면은 바로 특별한 요건이 없이 그냥 특별한 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2년 이상 경과되면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있고 회계처리상 대손도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걸로 2020년도에 개정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가세 신고 때 상당히 주의하셔서 2년 이상 경과되는지 여부를 따져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트 3을 2시간에 거쳐서 좀 살펴봤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파트 4 영세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